예, 시사정담 3인 3색 6월 8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슈퍼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세 분의 어떤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경제부총리. 예, 경제부총리, 그럼 기재부 장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이 관심이 대상인데, 이게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 차관급 인사와 검찰 인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이 오늘 의총을 했죠. 예. 의총을 해서 이 결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전국이 이 긴장 상태였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죠? 예, 김상조, 그 다음에 김동연 두 분은 이제 청문 채택을 하는 걸로 저게 되고, 그 다음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강경화 후보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을 강경화 외무장관 외교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맞추고 있는데, 이현주 부대변인 경우에 대변인 경우에 여성 외교장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 안보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시 지금 SNS 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어쨌든 간에 한국당으로부터는 사쿠라 정당이다, 제2중대다, 뭐 이런 어떤 그걸 받으면서 상당히 캐스팅 보트를 하는데 신중히 지지 않을 수 없었을 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풀이라 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응 방안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적격하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 그리고 위장 전입 관련 부분들은 이렇게 해명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정도는 이제 넘어가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탈루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제 과감하게 임명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할 것이냐, 이런 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10일 내에 다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최대 20일 이내에는 임명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는 채택 안 된 부분도 많이 임명들 했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다 아주 화급하고 중요한 어떤 그런 외교 현안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장관 임명이 늦춰진다든가 시간을 끌 경우에 정부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외무장관을 시키지 못할, 외교장관을 시키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게 아니다, 자격이 있다, 이런 쪽에 논조를 그걸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조중동이라는 부분에서는 한 발씩 뺐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노골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양비론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고, 한국당은 굉장히 강경하고, 근데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유리천장을 깬 거를 높이 평가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내부 주장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조금 지금 고심이 클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는 현재 그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 야당을 설득하는 이게 네. 이렇게 이 전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면서 어쨌든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그거인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나서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도덕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정 정도 해명이 됐지만 새롭게 또 부동산 투기 부분들이 이야기돼지고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업무 적합성 예를 들면은 북핵이라든지 재반 지금 이제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소신과 비전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수사에만 머무르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외교부 장관들이 다들 이렇게 청문회 석상이라든가 공식적인 이렇게 멘트들은 다들 의례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의 문제를 잡은 것은 이렇게 청문위원들이 다소간에 좀 오버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부분들이 비외시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내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유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업무 강도가 센 조직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갔다.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자외교. 유엔을 끼면서 다자외교가 이제 우리한테도 필요한데 한미라든가 한주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편협된 외교 노선이 아닌 다자외교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능력 부분들은 또 인정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다른 논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했을 때 이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이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자를 걸 만한 특별한 사유는 아직 뭐 특별하게 이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셀프 이 공개는 했지만 5대 인사 배제 원칙에는 이 위장 전입 부분이 해당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들이 되지는데 지금 이 자격 검정도 자격 검정이지만 또 현재 여야 간의 협치를 두고서 어떤 수사함, 기사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당 결정에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당들도 최소한 1명 내지 2명은 낙마를 시켜야지 좀 초반 그거에서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뭐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서 지금 강경화 내정자가 걸려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자체가 좀 무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 발목 잡는 공약을 한 것이다. 뭐 그래서 이 때문에 국정 운영이 지체되고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국정기획 자문회에서 그런 원칙의 기준을 갖다가 지금 이제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잡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 대통령도 뭐 현실적이면은 원칙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지 않겠느냐.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어떤 기준 속에서 뭐 앞으로도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번에 강경화를 임명을 만약에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다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뭐 국민의당하고도 협치가 무산되면은 전국이 갑자기 검증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은 이렇게 국민의당이 이제 채택을 거부하고 갔는데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다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다시 보내고 임명을 강행하면은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의당이 오늘 결정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2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캐스팅부터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전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비쳤는데 이것이 이제 거부됐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당 우선은 뭐 당분간은 전국 협조가 어렵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국당이 이제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뭐 사쿠라 정당 될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뭐 박지원 전 대표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니까 이렇게 뭐 어디 문 정부에게 책 잡힐 일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힐난도 하고 뭐 그런 사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경우는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외에는 전원 다 이제 그 낭바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태도가 이제 그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이제 그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심하게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아마 시정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그 나름대로 그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그걸 다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 그 취임 첫날 어쨌든 제1야당 당사부터 이렇게 그 방문해가지고 그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고 이러면서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나누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협치에서 그 국정 운영에서 그 대통령 어떤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아닌가. 예,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 이 야당 그 원내 대표들과 어떤 또 대표들과 어떤 소통을 갖다가 물론 지금 이 전병헌 정무수석은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뭐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면서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이 물꼬가 안 터져가지고 그런 건데 대통령이 뭐 직접 전화 걸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양해를 구하고 뭐 정거하면 또 이렇게 이 초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그 어차피 지금 이제 여소야대에서 5당 체제에서 그 협치를 위해서는 이 보다 더 대통령이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아마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지만은 또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문제도 못지않게 절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노력들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예. 그 오늘 북한이 그 지대한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번째 미사일이라는데 그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보십니까? 그럼 북한이 이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북한의 현실 그랬을 때 이렇게 트럼프 정부나 이제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신들의 협상의 어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아니겠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까지는 다들 인지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어느 선에서 제어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을 그 앞두고 지금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아직까지 그 구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 북한이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 이 부분들은 그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방향을 정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조치는 선제 조치라든가 뭐 선제 타격이란 이런 거는 배제하고 최대한 압박을 하되 관여를 하겠다. 그리고 협상에 그걸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 일정한 접촉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이미 이까지는 그 선점을 어느 정도 선점을 해놓겠다. 그 이야기는 이 핵 동결선에서 핵을 폐기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인정하는 받는 선에서 이 협상을 그 벌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우리가 운반 수단을 충분히 여러 형태로 갖추고 있다. 이걸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북한과의 대화에서 또 우리 남한이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과 일정하게 대화에 그걸 열어가야 될 건데 그 선에서 이 북한의 어떤 의도 자체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사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그런 선상에서 그 일단 대화로서 시작을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 그 차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방부 차관의 서주석 전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이 차관의 김용수 방통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 장관들이 인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 인사가 있었는데 그 서주석 국방부 차관 그 이 내정자입니까? 예. 아니 임명됐습니다. 임명됐습니다. 차관은 그냥 이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른바 자주파로 분류되면서 국방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그 예상되고 있다. 지금 국방부가 이번에 보고 누락 부분으로 해서 이 상당한 그 이후에 어떤 지금 또 이 조사는 현재 그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죠. 지금도 이제 민적 라인에서는 조국 민정 라인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민정 수석실에서 조사는 안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장에는 5월 30일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언론에 공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안에 문제가 있다, 국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알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차 이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머지 조사들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느냐, 뭐 이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조사는 이렇게 뭐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무총리실에서 또 태스크포스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이 되고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이 환경부 뭐 이런 차관들이 모여 가지고 그거를 이 실제적으로 이 절차적인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 과정을 갖다 짚어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간에 그 이 서주석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그 국방개혁을 이렇게 주도하리라고 서주석 차관이 노무현 정부 때도 당시에 국방개혁안을 만든 입안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국방개혁 2.0이 포함되어 있는데 치밀성으로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근데 그 내용에 그 육해공군 3군 균형 발전이 들어 있고 지휘 구조나 인력 구조의 개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획득 차계 등에 대해서도 개혁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군 장성 인사 그 조정, 숫자 조정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금 불신을 당하는 것이 우리 무기 획득 차계 자체가 지금 그 방산 비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국방부 내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이 들어가고 이 개혁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국방부도 상당히 초긴장 상태겠네요. 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육군 병장 월급이 40만 원으로 그 올랐다고 이렇게. 예, 뭐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올라서 조금 섭섭합니다만은 하여간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정말 그 뭐랄까 애국 착취죠. 애국을 그 빌미로 하는 그 착취였는데 노동 착취였는데 그걸 좀 조금씩 정상화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교안 전 근행대행이 알박기 차원에서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말을 들었던 김용수 를
정통부 관료 출신인데 그 미창부 2차관으로 임명했어요.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방송통신위 5명입니다. 그 중에 대통령 목을 이제 황교안 네. 직무대행 시절에 권한대행 시절에 이렇게 임명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조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여권에서 이제 인사할 수 있는 몫이 한 명 늘어나면서 이렇게 5명 중에 3명이 이렇게 여권 인사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권 쪽에서는 뭐 일각에서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권한이 막강하죠. 그렇죠. 예. 이게 뭐 한국방송공사나 MBC, EBS 등 이제 등에 대한 어떤 영향력 행사라든가 방송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죠. 종편 재심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는- 방통위 그 소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한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갖다가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네. 말들이 많았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걸 새 대통령이 곧 뽑힐 건데 자신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런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그 민주당 입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건 그렇게 봐야지 무슨 알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어느 도단이다 그런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방송개혁 자체가 또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방통위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그 조용히 있는가 싶었더만은 이런 알받기도 하고 사드도 기습 배치도 하고 상당히 뭐 이런저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검찰 개혁 속에서 어떤 이 돈봉투 이 사건이 나가지고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영렬 그 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부 법무국장이죠. 예, 예.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됐어요. 상당히 좀 이 징계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식구 감사위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특별비 이 부분들에 대한 감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봐주고 이제 넘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돈을 되돌려줬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강도 높게 간 게 아니라 적당하게 수습하고 갔고 이게 눈에 이제 보이는 이영렬 지검장이라든가 안태근 이렇게 검찰국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면직 조치, 사실상 이건 파면 조치죠. 예, 검찰로서는 이제 파면이 없으니까 면직 조치를 한 것. 요걸로 이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린 거 아니냐. 여기서 따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일어났습니다. 윤곽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성 인사를 했는데 윤곽근 대구고검장과 그 정전식 대검 공안부장입니까? 이 두 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예. 사의를 표명했고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참 최순실 게이트 전국 때 국회에서 우병우 라인이라고 12명을 이렇게 그 이름을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처음에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먼저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간 그 분이 계시고요. 그게 그 누구였죠? 검찰차장이었나? 그분이 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영렬, 안태근 이 사람들도 다 총장 거기 대행이 나갔죠. 예. 차장이. 이 두 사람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야기한 분들도 다 그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영선의 저주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그게 이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 연구위원이라는 게 아무 문제 그게 없으니까 그 지휘권 자체가 없고 하는 일이 없는 자리니까 그 사의 표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물갈이 내지는 개혁의 범위가 더 확장될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병우 라인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요번에 이제 지금 현재 인사돼 가지고 사표를 쓴 윤갑건 대구고검장은 이렇게 우병우 그 사건을 맡아가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강이라든가 여러 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월호 수사 때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영향을 행사했다. 강주지검에. 예. 뭐 그런 또 의혹도 사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병우 라이너스 상당히 이렇게 눈에 딱 찍힌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스톱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협치로서 풀 수밖에 없는 국회 관계 진통을 겪으면서도 국방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계속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